돌아오지 않기 위해 혼자 떠나본 적이 있는가? 새벽강에 나가 홀로 울어본 적이 있는가? 늦은 것이 있다고 후회해 본 적이 있는가? 한입 낙엽같이 버림받은 기분에 젖은 적 있는가? 바람 속에 오래 서 있어 본 적 있는가? 한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한 적이 있는가? 증오보다 사랑이 더 아프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이런 날이 있는가? 가을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 보라, 추억을 통해 우리는 지나간다. 천양희 시인의 오래된 가을이란 시입니다. 새벽강에 나가 홀로 울거나 대문 앞 감나무 아래서 눈물을 훔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분들이 남편입니다. 엄마만 힘든 줄 알았습니다. 남자의 어깨에 그렇게 많은 짐이 얹힌 줄 몰랐습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 문을 나서는 남자들을 위로하고 싶은 날, 오헬리의 단편집에 나오는 글을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찰과 찬송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소피는 메디슨 스퀘어 공원의 늘 가던 벤치에 앉아 거북한 듯 몸을 움직였다. 기러기가 높은 밤하늘에서 우러대고 바다 표범 외투가 없는 여자들이 남편에게 상냥해질 때, 그리고 소피가 공원 벤치에서 거북한 듯 움직일 때 겨울이 바로 가까이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낙엽 하나가 소피의 무릎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잭 프로스트의 명함이었다. 잭 프로스트는 메디슨 스퀘어를 뻔질나게 드나드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도 자신의 연례 방문을 미리 경고해 준다. 사거리의 강모퉁이에서 세상의 모든 바깥이라는 저택의 문지기인 북풍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 그 집의 거주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피는 마음속으로 다가올 혹한에 대비해 단독 재정위원회를 열어 의결할 때가 됐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벤치에서 거북한 듯 몸을 움직였다. 월동과 관련된 소피의 야심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지중해 유람선 여행이나 나른한 남극 하늘에 대한 생각, 혹은 베수비오만에서 둥둥 떠다니고 싶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았다. 섬에서 석 달을 보내는 것이 그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이었다. 북풍의 신 보레아스와 푸른 제복을 입은 경찰들에게서 벗어나 식사와 잠자리, 마음 맞는 동료를 보장받는 안전한 석 달이야말로 소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고 중요한 요소였다. 여러 해 동안 손님 대접이 후한 블랙윌 교도소가 그의 겨울 숙소였다. 그보다 운 좋은 동료 뉴욕 시민들이 해마다 겨울이면 밤비치나 리치아행 캣을 사는 것처럼 소피는 해마다 섬으로 히지라를 떠나기 위해 자기만의 소박한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왔다. 지난밤 유서 깊은 광장의 분수 옆 벤치에서 잘 때 외투 속과 발목 부근, 무릎 위로 나누어 덮은 안식일판 신문 3장은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그러자 때마침 소피의 머릿속에 그 섬이 불쑥 떠올랐다. 그는 도시 빈민들에게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식품들을 경멸했다. 소피가 생각하기에는 법이 자선보다 친절했다. 단순한 생활에 어울리는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은 시립단체건 자선단체건 끝도 없이 많았다.
하지만 소피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 자선단체의 기부물품은 거지적거리기만 했다. 자선의 손길이 제공한 모든 혜택에 대해서는 돈이 아니라도 정신적 굴욕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다. 카이사르에게 브루투스가 있었듯이 자선단체가 제공하는 모든 잠자리에는 목욕이라는 대가가 따르고 모든 빵덩어리에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신문이라는 배상을 해줘야 했다. 그러므로 사법당국의 손님이 되는 편이 낫다. 법은 규칙에 따라 집행이 될 망정 신사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지는 않는다. 소피는 섬에 가기로 결정한 즉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작업에 착수했다. 그 일을 하는 손쉬운 방법은 여러 가지였다. 가장 유쾌한 방법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화롭게 식사를 하고 나서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밝힌 뒤 아무 소란을 피우지도 않고 조용히 경찰관에게 인계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친절한 치안 판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터였다. 소피는 벤치에서 일어나 어스렁거리며 광장 밖으로 나가 브로드웨이와 5번가가 만나는 아스팔트의 바다를 건넜다. 브로드웨이 쪽을 향해 가다가 어느 화려한 카페 앞에 멈춰 섰다. 그곳은 밤마다 포도와 누에, 원형질로 만든 최고의 생산물들이 모여드는 장소이다. 소피는 조끼 맨 아래 단추 위쪽으로는 자신이 있었다. 말끔하게 면도한 데다 외투는 말쑥했고 단정한 검은색 Y자형 간편 넥타이는 추수감사절에 어느 여자 선교사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이었다. 의심받지 않고 레스토랑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을 수만 있다면 성공은 그의 차지가 될 터였다. 테이블 위로 보이는 부부는 웨이터에게 아무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 같았다. 소피가 생각하기에는 청둥우리 구이 정도면 괜찮을 듯했다. 거기에 샤블리 포도주 한 병과 까망베르 치즈, 시쿠이 블랙커피 한 잔, 시가까지. 시가값은 1달러면 충분할 것이다. 다 합해봤자 카페 측은 극도의 복수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큰 금액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만찬은 그가 불룩해진 배와 행복한 기분을 안고 겨울 은신처로 떠나게 해줄 터였다. 그러나 소피가 레스토랑 문 안쪽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수석 웨이터의 눈길이 그의 해진 바지와 형편없는 구두로 쏟아졌다. 강하고 재빠른 손길이 그를 돌려 세운 다음 조용하면서도 신속하게 문 밖 보도로 내보내 위기에 처했던 청둥우리의 수치스러운 운명을 막아냈다. 소피는 브로드웨이를 벗어났다. 그가 열망하는 섬으로 가는 길에 식도락을 즐길 수는 없을 듯했다. 그 연옥에 들어갈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다. 6번가 모퉁이에는 전등을 켠 유리창 안에 상품들이 절묘하게 진열돼 있어 눈에 확 띄는 가게가 있었다. 소피는 조약돌을 하나 집어들어 그곳 유리창을 깨부쉈다. 사람들이 모퉁이를 돌아 뛰어왔고 선두에는 경찰관이 있었다. 소피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가만히 서서 경찰관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런 짓을 저지른 놈은 어디 있습니까? 경찰관이 흥분한 채 물었다. 제가 관련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소피가 빈정거리는 기미가 없지는 않지만 행운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처럼 다정하게 말했다. 경찰관은 소피가 사건 해결의 단서라고 믿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유리창을 박살낸 사람이 현장에 남아 법의 대리인과談판을 벌이려 드는 일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주랭랑을 치기 마련이다. 경찰관은 어떤 남자가 반 블록쯤 떨어진 곳에서 차를 잡으려고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가 곤봉을 꺼내 들고 남자를 쫓아갔다.
2번이나 실패하자 소피는 넌더리가 나서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길 맞은편에 소박한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다. 식사를 양껏 제공하면서도 가격이 적당한 곳이었다. 그릇은 투박하고 공기는 탁했으며 수프는 묽고 테이블 보며 냅킨은 얇았다. 소피는 힐란이 대상인 신발과 그의 처지를 빤히 드러내는 바지 차림으로도 아무 이의 제지 없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서 비프 스테이크와 팬케이크, 도넛, 파이를 먹었다. 그러고 나서 웨이터에게 자신이 동전 한 푼 없는 신세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제 어서 경찰을 불러요. 소피가 말했다. 점잖은 사람 기다리게 하지 말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 무슨 경찰? 맨하튼 칵테일에 든 체리 같은 눈을 한 웨이터가 버터 케이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이, 콘! 웨이터 2사람이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소피는 딱딱한 보도에 왼쪽 귀를 정통으로 찧었다. 그는 목수가 접이식자를 펴듯이 관절 마디마디를 펴며 일어서서 옷에 묻은 먼지를 덜었다. 체포된다는 건 한낱 장밋빛 꿈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았다. 섬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였다. 2집 건너 약국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은 웃음을 터뜨리며 걸어가 버렸다. 소피는 5블럭을 더 걷고 나서야 다시 한번 체포를 자청할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이번에 생긴 기회는 그에게 어리석게도 식은 죽 먹기로 보였다. 수수하면서 호감 가는 차림새를 한 젊은 여자가 어느 진열장 앞에 서서 그 안에 놓인 면도용 컵과 잉크 스탠드를 흥미롭게 응시하고 있었고, 진열장에서 2미터쯤 떨어진 곳에는 엄격한 표정의 덩치 큰 경찰관이 소화전에 기대에 서 있었다.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난봉꾼인 척하자는 것이 소피의 계획이었다. 피해자의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과 성실한 경찰관이 가까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는 곧 자기 팔에 기분 좋은 경찰관의 소나기의 힘을 느끼고 결국 그 작은 섬의 겨울 숙소를 보장받게 되리라고 믿었다. 소피는 여자 선교사가 준 간편 넥타이를 고쳐매고 속으로 기어들어간 셔츠 소매를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 모자를 끝내주는 각도로 쓰고 나서 젊은 여자를 향해 슬슬 옆걸음질 쳤다.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며 몇 차례 하고 헛기침을 한 다음 능글맞게 웃으면서 난봉꾼다운 경솔하고 한심하며 뻔한 말들을 뻔뻔스럽게 던지며 다가갔다. 소피가 슬쩍 보니 경찰관이 그를 뚫어져라 주시하고 있었다. 젊은 여자가 몇 걸음 물러서더니 다시 면도용 컵을 골똘히 쳐다보았다. 소피가 대담하게 여자 옆으로 가서 모자를 들어 인사하며 말했다. 이봐, 메델리야. 우리 집에 놀러 가지 않겠어? 경찰관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성가신 상황에 처한 젊은 여자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사실상 소피는 자신의 안식처인 섬으로 가게 되는 셈이었다. 벌써부터 경찰서의 아늑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젊은 여자가 소피를 마주보더니 한 손을 뻗어 그의 외투 소매를 잡았다. 물론 좋지, 마이크. 그녀는 기뻐하며 말했다. 나한테 맥주 한 통만 쏜다면 말이야. 진작 말을 걸고 싶었는데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었거든. 소피는 떡갈나무에 달라붙은 담쟁이 넝쿨처럼 매달리는 여자를 데리고 맥을 못 출 만큼 의기소침해진 채 경찰관 옆을 지나갔다. 불행히도 자유가 그의 타고난 운명인 듯 싶었다. 다음 모퉁이에서 그는 동행하던 여자를 뿌리치고 달아났다. 이윽고 밤이면 환하게 불을 밝힌 거리에 연인들과 그들의 맹세와 오페라 가사 같은 말들이 가득 넘실거리는 곳에 멈춰섰다.
모피를 두른 여자들과 두껍고 긴 외투를 걸친 남자들이 겨울바람을 맞으며 경쾌하게 움직였다. 어떤 무시무시한 마법이 자신의 치포를 막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 그런 생각에 그는 약간 당황스러웠고 휘황찬란한 극장 앞에서 호기롭게 어슬렁거리는 다른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치안불란 행위에 매달리게 되었다. 소피는 보도 위에서 거친 목소리를 한껏 높여 소리 지르며 횡설수설 주정하기 시작했다. 춤을 추고 악을 쓰며 미친 사람처럼 짓거리는 등 온갖 방법으로 밤 공기를 어지럽혔다. 경찰관이 곤봉을 빙빙 돌리다가 소피에게 등을 돌리고 한 시민에게 설명했다. 예일 대학이 하드버드 대학에 영패를 안긴 걸 축하하는 패거리 중 하나예요. 시끄럽긴 해도 피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절망에 빠진 소피는 아무 쓸모도 없는 소란을 때려치웠다. 경찰은 그에게 절대 손도 대지 않을 작정인가? 그의 상상 속에서 그 섬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인 것만 같았다. 그는 쌀쌀한 바람을 막기 위해 얇은 외투의 단추를 채웠다. 담배 가게 안에서 옷을 잘 차려입은 한 남자가 흔들리는 불로 시가에 불을 붙이려 하는 모습이 보였다. 상점 입구에 그 남자가 놓아둔 실크 우산이 있었다. 소피는 안에 들어가 그 우산을 집어들고 여유롭게 느릿느릿 걸어 나왔다. 시가에 불을 붙이던 남자가 허둥지둥 쫓아왔다. 내 우산인데? 그 남자가 험악하게 말했다. 아, 그러신가? 소피는 빈둥거리면서 좀 도둑질에 모욕죄를 추가했다. 그럼 경찰관을 부르지 그러시오? 내가 훔쳤잖아. 당신 우산인데 말이야. 경찰 부르라니까. 마침 저기 모퉁이에 한 사람 서 있네. 우산 주인이 걸음을 늦췄다. 소피 역시 걸음을 늦추면서 이번에도 행운이 자신 편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경찰관이 이상하다는 듯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물론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실수가 어쩌다 일어나는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대거 유산이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레스토랑에서 주웠습니다. 우산 주인이 말했다. 당연히 내 거지. 소피가 심술궂게 말했다. 우산의 전 주인이 물러났다. 소방관은 소매 없는 망토 차림의 키 큰 금발 여자가 두 블럭 밖에서 전차가 다가오는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러 서둘러 가버렸다. 소피는 보수공사로 엉망이 된 거리를 따라 동쪽으로 쭉 걸어갔다. 가다가 너무 화가 나서 굴착된 구덩이 속으로 우산을 팽개쳐버렸다. 그는 헬멧을 쓰고 곤봉을 든 경관들에 대해 투덜투덜 불만을 중얼거렸다. 그들은 자신이 그들에게 잡히고 싶어 하니까 오히려 자신을 아무 잘못도 저지를 수 없는 왕이라도 되는 양 여기는 듯했다. 마침내 소피는 번쩍이는 불빛과 소란이 잦아든 동쪽의 어느 큰 길에 이르렀다. 그는 그 길을 따라 메디슨 스퀘어를 향해 갔다. 집이 공원 벤치일지라도 귀소 본능은 여전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소피는 유달리 조용한 어느 모퉁이에서 멈춰섰다. 거기에는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예스럽고 크고 투박한 데다 박공 지붕이었다. 보랏빛 새규리 창으로 부드러운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오르간 연주자의 손이 건반 위를 오르내리며 다음 안식일에 연주할 찬송가를 연습하고 있었다. 소피의 두 귀로도 그 감미로운 음악이 떠밀려와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나선 영문의 철제 난간에 기대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달이 머리 위에서 고요하고 환하게 빛났다. 차량도 인적도 드물었고 참새들이 졸린 듯 처마에 앉아 짹짹거렸다.
잠시 동안 그곳은 마치 시골 교회의 묘지 같았다.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하는 찬송가가 소피를 철제 난간에 딱 붙여놓았다. 그 찬송가는 그의 삶의 어머니와 장미, 야망, 친구, 깨끗한 생각과 옷깃이 있던 시절이 그에게 무척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소피의 활짝 열린 마음 상태와 오래된 교회의 영향력이 한데 섞여 그의 영혼에 갑작스럽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굴러떨어진 구덩이와 타락한 나날, 하찮은 욕망, 말라 죽은 희망, 망가진 재능, 자기 존재를 채우고 있는 비열한 동기를 생각하며 느닷없는 공포를 느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의 마음도 이 새로운 기분에 강렬하게 호응했다. 그는 자신의 절망적인 운명과 싸우고 싶다는 즉각적이고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이 진창에서 빠져나가 다시 한번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자신을 사로잡았던 죄악을 극복하고 싶었다. 시간은 있었다. 그는 아직 젊은 편이었다. 그는 그 옛날 간절했던 야망을 휘살려 흔들림 없이 추구해 나갈 터였다. 엄숙하지만 감미로운 오르간 선율이 그의 내면에 대변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내일 북적거리는 시내 중심가로 가 일자리를 찾아올 것이다. 어느 모피 수입상이 그에게 운전기사 자리를 제안한 적이 있었다. 내일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자리를 달라고 부탁해볼 작정이다. 어느 모피 수입상이 그에게 운전기사 자리를 제안한 적이 있었다. 내일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자리를 달라고 부탁해볼 작정이다.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소피는 누군가가 자신의 팔을 잡는 것을 느꼈다. 재빨리 돌아보니 얼굴이 넓적한 경찰관이 보였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관이 물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소피가 대답했다. 그럼 같이 갑시다. 경찰관이 말했다. 섬에서 금고 3개월. 이튿날 아침 즉결 재판소에서 치안 판사가 선고했다. 얼마 전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저질러서 감옥으로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아마 그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